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달을 간단히 얘기할 때는 수정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변화인가라는 얘기가 더 중요해지죠. 모든 변화일까요? 뭐가 모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내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갑자기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런 애 보고 "야 너 되게 발달했네."라고 얘기 안 하죠.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되게 변화되게 되는 그런 변화는 "발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의 변화를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달을 통해서 더 적응적이고 효과적이고 복잡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어나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이 담배를 이렇게 핀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거품이 있고 연기. 그러면 3분 동안 이 인지 능력이 늘어난다고 해요. 지각하는 능력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3분 동안 "야 너 발달했네."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의 원리는 되게 쉬워요. 이 발달은 그냥 이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 되거든요. 우선 이 씨앗이 좋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토양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도 좋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고, 또 발달의 원리는 요거 보세요. 씨앗이 그러면 자랐어요. 얘네들이 다 똑같이 자라나요? 아니죠.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그 개개인의 특성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럼 또 봐 보세요. 얘가 씨앗이 요만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좀 더 커지고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이런 과정 질서정연하게 일어나지, 갑자기 얘가 마법처럼 뿅 해서 이만큼 커지는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슨 세일러문 변신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일러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보면 요렇게 그냥 대충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유전과 환경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제 봅시다. 요거부터 보면은 실제적인 발달의 성취는 환경이 쪼끔 더 영향을 주고 뭔가 이제 끝에 상하선은 유전적인 특징이 영향을 준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막 엄청난 이론적 근거나 이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아마도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성숙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유전에 의해서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런 변화를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성숙이라고 우리는 쪼끔 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뭐 2차 성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달이라는 것보다는 성숙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 쪼끔 더 정확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순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발달의 원리나 뭐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발달 속도는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심리에서 발달을 되게 많이 배워요. 뭐 여러분들 발달 심리학이라는 과목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지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씩 알아봅시다. 다 알아볼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풍부한 환경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루마니아 고아들에 대한 설명인데 요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있을 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제 암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짚어가면 인지 발달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인지 발달에서는 우선 지금 배우는 건 여러 가지 인지 발달의 연구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피아제와 교육심리 책에 많이 나오는 피아제와 이분 누굴까요? 비고츠키. 피아제, 비고츠키 두 분의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인제 인지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도대체 인지 발달에서의 인지가 무엇인가? 그럼 이 인지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변형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 정보를 뭐 눈이든 손이든 귀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이 정보를 저장하고 변형도 하죠. 당연히 우리는 너무 많이 변형을 시키죠. 변형을 하고 이걸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이 전체 과정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고 사고하고 기억하고 추론하는 등등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인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각과 감각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각은 요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요? 뭐 어떤 분은 사람이 보이고 어떤 분은 뭐 약간 할머니? 아니면 혹은 아가씨,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어떤 분이 보이죠. 이게 여기서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감각기관의 자극에 기인한 단순한 자각은, 그러니까 즉 내 눈에 요 보면 눈의 망막에 맺히는 단순한 자각은 똑같아요. 이 그림은. 뭐 당연히 그림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각을 하게 되면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지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감각은 동일한데 내가 이걸 여기 이제 치마를 입은 분으로 보느냐 혹은 여기 눈, 코, 입 정도로 된 사람으로 보느냐는 내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꼭지점이 튀어나오게 보는지 여기 꼭지점이 튀어나오게 보는지는 지각을 달리하는 거지 감각을 달리하는 게 아닌 거죠. 감각은 우리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고 피아제는 이분이에요. 이분이시고 실제로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 연구도 진행을 많이 했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 피아제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도식, 쉐마,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 도식이라는 개념은 되게 쉬운데 또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 되는데 세상에 작용하는 방식이나 세상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그 이해의 구조, 이해의 지식 구조를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이 물건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게끔 손을 뻗어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오는 이 행동을 했더니 이 물건이 자기한테 오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물건과 가까워질 수 있구나라는 그 지식 구조, 그 도식을 알게 되는 거죠. 혹은 이 아이, 서원이가 이 우유가 조금 젖병 밑에 이렇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거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도 조금 남은 우유를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한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구조화된 이해를 세상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를 바로 도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또 기본적으로 뭐 장미 도식도 갖고 있고 뭐 자동차 도식도 갖고 있어요. 어떤 걸 보고 비행기를 보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보는 도식을 다 갖고 있어요. 또 혹은 뭐 식물 분류학의 도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구조를 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아이가 강아지한테 이걸 개라는 거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개다. 도구. 그럼 또 다른 애를 봐요. 그러니까 이러면 잠시 보세요. 여기 아이의 지식 구조가 형성이 된 거겠죠? 자, 이 지식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개라는 지식 구조를 원래 없었는데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만났어요. 전박이를 만났더니 넌 개야. 그러면 그 지식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만났다고 봅시다. 이 아이를 만나게 됐을 때 넌 개야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해요. 잠깐. 이게 왜 안 될까? 커맨드 P. 자, 이 아이를 만났는데 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얘가 갖고 있던 개라는 도식을 띠하고 틀렸으니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라는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피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에 있어서 도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도식이 정교화되는 것이 인지 발달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피아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시면은 1 플러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덧셈 도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수를 더하는데 애기들한테 요거 더해보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요렇게 더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분수 덧셈 도식이 없고 그냥 덧셈 도식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 덧셈 도식을 더 정교하게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지 발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혹은 변형된 도식을 형성을 하는 그 과정이 인지 발달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개념이 평형화, 불평형 상태, 그러니까 평형화 상태, 불평형 상태, 동화, 조절, 적응이라는 건데요. 이건 되게 쉬워요. 평형화는 뭔가 되게 평형한 상태겠죠. 불평형은 불평형한 상태겠죠. 봅시다. 얘가 원래 강아지랑 도식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를 만났어. 그래서 너는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거는 평형화 상태일까요? 불평형 상태일까요? 당연히 평형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새로 만나서 넌 강아지야 라고 넌 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저건 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지? 이런 상황이 오죠. 그건 바로 불평형 상태인 거죠. 즉, 이 불평형 상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도식으로 새로운 자극이나 외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불평형 상태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동화 조절이 나와요. 근데 이 동화 조절도 느낌 오시죠? 동화는 동화시키는 거잖아요. 조절은 조절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 불평형 상태에서 이 아이가 선택을 해요. 야, 아니야. 그냥 난 얘를 강아지로 부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동화가 되게 되는 거고, 그래 그럼 바꿔야겠네 라고 해서 그럼 뭐예요 해가지고 고양이다 라고 하면 이건 조절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적응이라고 합니다. 영어인데 영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둔 거예요. 평형화는 새로운 경험을 이해 설명할 수 있는 인지적 상태를 평형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아제가 얘기를 하기에는 이 평형화를 우리는 항상 너무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형화 상태가 좋은 거죠. 불평화 상태를 되게 싫어해요. 인간은 평형화에 대한 선천적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이나 비판적인 생각을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평형은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거가 되고, 그래서 평형화를 그러니까 평형화를 유지라기보다는 평형화를 달성? 혹은 평형화 상태를 유지 혹은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평형화 유지를 위해서 도식과 새로운 경험을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의 과정이 동화, 조절로 구분이 됩니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도식에 맞추는 것을 동화라고 해요. 조절은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도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제가 설명한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얘기를 하는 피아제의 4단계가 있어요. 인지 발달의 4단계가 있죠.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죠. 그냥 상식이니까. 자, 한글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한글은 자, 첫 번째가 감각운동기라는 겁니다. 이 감각운동기라는 거고, 감각운동기 첫 번째 단계 0에서 2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감각 경험과 운동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 대상 영속성 도식을 획득을 하게 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초반에는 그냥 반사작용만 해요. 그리고 그냥 누워서 감각만 하고 모빌만 보고 이런 상황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1살, 2살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휴지꽉이 보여요. 휴지각이 보이면 여기로 돌진을 해서 휴지를 막 뽑아내는 그런 현상을 보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각 운동기가 되고, 대상의 영속성이라는 건데, 오브젝트 퍼머넌스라는 건데, 대상 영속성을 뭐냐면 대상 영속성이 이 시기에 획득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없다가 2세 되면서 획득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감각운동인데, 얘가 이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우리 같으면 이 인형을 뒤로 손 뻗어서 갖고 오겠죠. 근데 이 아이는 아직 대상 영속성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상이 영속한다, 계속 존재한다라는 걸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깍꿍놀이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는 게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삑 하고 나타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돼서 되게 재밌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깍꿍놀이가 감각운동기 때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코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감각운동기 1단계 감각운동기가 되는 거고 2단계는 전조작기라는 단계입니다. 전조작기 단계는 2에서 7세 사이에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많이 보이는 게 이 2에서 7 전조작기 아동들에 있어서 숨바꼭질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전조작기 아동 2에서 7세 귀염둥이 아동들이죠. 이거 왜냐면 본인이 눈을 가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본인한테는. 그러면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도 이 투명한 상자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못 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숨바꼭질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조작기 아동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전조작기 아동은 우선은 지각이 아동의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건데 이 전조작기는 우선 본인이 눈에 띄는 지각적인 특성 하나에 꽂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분류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 눈에 꽂히는 지각적 특성 하나에 이렇게 초점, 집중이 돼서 이렇게밖에 분류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언어적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개념은 이해가 가능한데 뭐 말, 나무, 트럭, 강아지, 개, 소 이런 것들 이해가 가능한데 민주주의, 정의 이런 거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저도 사실 정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보존의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 어떤 속성들을 외형이 변한다고 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원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 보존의 원리, 보존의 도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어떤 이 과정 동안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아시겠나요? 이 보존은 예를 들면은 보존은 그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건데 요런 어떤 그냥 예를 들면 요거예요. 이 영상이 아마 또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이 동일한 컵에 있는 물을 동일한 양이다를 몇 번 인지를 시킨 다음에 이 컵에 있는 물을 여기에 담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입구가 좁으니까. 그럼 얘한테 다시 물어봐요. 뭐가 더 많나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양이 많나요? 라고 하면 얘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왜냐? 지각적인 거가 이 아동의 사고를 지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띄는 특성 높이라는 거에 더 꽂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더 양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도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거가 나타난 보존의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게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중심화라는 특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에 집중하는 그 상황을 중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변형 그리고 가역성의 능력의 결여 이게 두 개가 같이 비슷하게 가는 건데 변형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변형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역성의 능력은 원래 이 상태로 변화됐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가서 이 상태로 변화됐는데 요걸 머릿속으로 다시 돌리는 능력을 가역성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동일한 양의 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긴 컵에 담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동일하다 몇 번 알려준 다음에 얘를 여기로 이렇게 넘기죠. 그래서 넘기는 걸 눈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만약에 변형의 능력을 잘 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럼 동일한 거네. 이 양이 얘랑 똑같았으니까 여기에 담아줘도 똑같구나. 혹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시 이 병으로 옮기면 유리컵으로 옮기면 가역성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 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변형 능력과 가역성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의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조잡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자기중심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세상을 보는 대로 다른 사람도 세상을 본다고 믿는 경향성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보여준 숨바꼭질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게 자기중심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는 게 되고, 이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됐는데 분류 능력이 조금 더 발달했다라고 피아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피아제의 인지 발달 4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해할 때 피아제잖아요. 그럼 피니까 피읍 해가지고 4단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아직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뭔가 하겠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전조작기 아동은 분류해보세요라고 하면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모양이라는 것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피아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구체적 조작기에 서열화가 가능을 하게 되는데요. 서열화는 근데 이거 사실 일단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 때 서열화의 능력이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서열화는 이행성을 습득을 한다. 서열화 중에서도 그건 뭐냐면 제3의 사물과의 관계를 매개로 두 사물과의 관계를 유추하는 능력을 이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빨간색과 초록색만 보여줘요. 빨간색이 맞니? 초록색이 맞니? 내가 빨간색이 기니? 초록색이 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빨간색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만 보여줘요. 초록색이 기니? 검은색이 기니? 그럼 또 초록색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빨간색과 검정색 중 더 긴 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요 초록색 막대기를 기준으로 제3사물이죠. 이 빨간색과 검정색의 관계를 유추해내는 능력, 즉 이행성이라는 이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한적인 사고를 보인다는 거죠. 되게 복잡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이 바로 형식적 조작기가 되게 됩니다. 이 형식적 조작기는 뭐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조직적 사고, 가설에 근거한 사고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된다. 11세 이상을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한점이 되게 많아요. 뭐 되게 많겠죠. 모든 이론은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봤더니 애기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가는데 그 발달 단계가 꼭 이 피아제가 얘기를 한 데서 나오는 특성들이 차례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피아제는 전조작기 아동들이 뭐 추상적 사고를 되게 못하고 뭐 조직적 사고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아동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또한 약간 이 피아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피아제는 생물학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적 그 요소들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간과했다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비고츠키가 이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얘기를 한 대표적인 학자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운의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이론이 약간 생기다 만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 비고츠키는 문화의 특수성,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많이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 피아제는 문화의 보편성이나 생물학적 요인을 좀 더 강조를 하죠. 제가 좀 전에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얘기했나요? 어쨌든 비고츠키는 문화의 특수성,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모습이고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 근데 피아제는 문화의 보편성, 그러니까 문화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4단계 발달단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물학적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학자입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인지 발달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 틀은 비고츠키가 아동이 어떻게 발달을 하지? 라고 했을 때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관점이잖아요. 여기 사회가 있으니까 어떤 다른 개인이 등장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개인은 그 어떤 인지 발달을 해야 하는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도구는 내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을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컨셉을 형성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일어났던 그 지식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든 그런 도구가 바로 언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과 그 지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이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을 활동이라고 비고츠키는 불렀죠. 그래서 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활동을 통해서 랭귀지, 언어를 사용한 대화가 발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교환을 하는 거죠. 좀 더 똑똑한 인지가 발달한 사람이 그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비고츠키의 인지 사회 문화적 관점입니다. 인지 발달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점. 여기서 이제 사회 문화적 관점이니까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사회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비고츠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아이가 이 스마트폰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좀 더 인지 능력이 발달한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스마트폰이라는 거야. 일단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과 연결을 지어요. 전화기 같은 건데 뭐 이런 게 또 용법도 알려주고 컴퓨터처럼 뭐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이 아이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어떠한 멘토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고츠키는 또한 얘기를 한 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혼잣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고츠키는 이 혼잣말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뭐 좋게 나쁘게는 조금 용어가 그렇긴 하지만 이 혼잣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을 조절하고 반영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고츠키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안 되겠죠. 얘가 이제 혼잣말 하는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다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혼잣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혼잣말 혹은 사적 언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혼잣말은 타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 그 주 목적이 의사소통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고 비고츠키가 생각할 때는 이 혼잣말은 자기조절적 기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교가 들어가는데요. 이 피아제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인 관점, 즉 언어의 중요성을 그 언어가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고츠키만큼 사회문화적으로 강조를 하진 않았죠. 언어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잣말을 자기중심적 언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기중심적 언어는 청자를 고려하지 못한 비효과적인 언어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의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발달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고츠키는 문제 해결 및 사고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연구도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이건 되나?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